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 통합, 보수 재건을 강조한 유승민 전 의원. 4선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7년 19대 대선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하며 정계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그 보수 재건의 길을 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본 6.3 지방선거와 국민의힘 상황 집중 분석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정치권은 관심을 기울일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인데요. 집중분석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예, 1년 만에 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한 두 가지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네. 하나는 이 AI 시대, 이게 저는 앞으로 경제, 안보, 국방 이런 데도 완전히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AI에 대해서 기술적인 걸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네. AI 시대의 국가 전략이 뭐냐, 저는 그 점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꽂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정세가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꽂혀 있고, 그리고 뭐 사람 만나면 아무래도 요즘 국민의힘 이 답답한 보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러겠죠. 걱정하는 말씀 많이 듣고 저도 굉장히 깝깝하고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또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숙청 정치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저는 뭐 그게 어떻게 제명을 할 일이냐,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주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컨대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권력 투쟁하고 부패 사건 계속 터지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또 자영업자들의 문제, 물가, 환율, 집값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야당인 국민의힘이 뭔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지금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 안타깝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1년 전부터 그동안 본인이 가족이 연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쿨하게 사과하고 네. 정치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윤리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제명을 하고 당원권 징계를 하고, 이 사태는 저는 징계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네. 과하다고 보고, 이게 왜 장동익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정치로 해결을 못하는지, 우리가 그런 거 정치로 해결하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본래 당내 질서를 관리하는 기구인데요. 예. 요즘은 당내 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중징계를 기점으로 윤리위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해 정치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자해자, 숙청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윤리위원회나 또 당무감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당의 어떤 규율, 기강 이런 거를 확립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결국 당이 이제 자정 능력을 갖기 위한 그런 기구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누가 임명을 합니까?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윤리위원회 결정을 가지고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그거는 윤리위원회 독립적인 결정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 그거는 국민들이 인정을 믿지를 않을 거고요.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를 동원해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이런 수단으로 변질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그 증거라고 봐야죠. 네. 한 달 전에 그 장동혁 대표 단식 때 만나셨잖아요. 예, 만났죠. 예.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점을 당부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예. 뭐 집안 싸움이 더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때는 우리 당의 대표가 네. 그 특검, 그 통일교나 또 대장동 항수포기나 이런 특검을 주장하면서 당 대표가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단식을 좀 말리고 중단하고 이렇게 위해서 간 거고요.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언론에 이제 던졌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게 지금 보수 재건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일인데 서로 머리 맞대고 보수 재건의 어떤 건전한 길을 좀 찾자. 네. 그러려면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장 대표에게도 그날 가서 던진 메시지가 저는 뭐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당 대표가 보수 재건을 하는 중심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꼭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했으나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오찬 회동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게 무산됐습니다. 불과 1시간을 앞두고 불참 결정을 내린 건데요. 예, 협치를 걷어찬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답답하게 봤습니다. 당연히 야당 대표면 당연히 갔어야죠. 네. 가서 그 전날에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하고 대법관 증언법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뭐 일종의 뭐 강행 통과됐는데 네. 아니 그걸 포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다 해야죠.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저도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제가 야당 대표로 가서 그 자리에서 국민들 보시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이재명 지금 당시 대표가 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다 읽었거든요. 네. 장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대통령이 부르면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 대표로서 할 말 다 하고 대통령이 답변을 요구하고 그러고는 뭐 밥상을 없든지 뭐 주는 밥 먹고 나오든지 네.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가겠다 그랬다가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했잖아요. 저는 네. 그게 우리 지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아주 뭐 강성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최고위원들 그분들 반대로 만약 당대표가 가기로 했다고 만약 했던 걸 취소하고 안 간 그런 결정을 한 거라면 그건 대단히 좀 크게 보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혹시 이재명 대표 만날 일이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서 야당 대표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할 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가 뭐 구성돼서 열렸는데 시작부터 파행입니다. 예. 북이 달린 사안인 만큼 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서 민생 법안 처리에는 여야가 힘을 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107석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 힘으로는 민주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거는 우리가 원래 비준 동의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요구를 약간 철회하는 그 조건으로 투기를 지금 하는 건데 저는 당초 요구했던 비준 동의는 그거는 유효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관철을 못 시키니까 특위에서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뭐 관세를 25%로 올리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 특위는 특위대로 우리가 100% 참석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생각하는 그런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을 우리가 제시하고 만약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주당이 잘못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콧하고 국민들한테 왜 반대하는지 알리고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빨리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외에도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네. 그런 법안들은 저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생각을 밝히고 최대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반대하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등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 저는 명분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무슨 개혁신당하고 우리가 연대한다고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형편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뭔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 사람들한테 과연 명분을 줄 수 있는 모습이냐.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오는데 예.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출마자가 줄을 잇지만 그 외 지역은 기초단체장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이 점은 정말 좀 진심을 담아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의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당이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최근에 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거의 뭐 절반입니다. 우리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저도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만은 대구 경북도 거의 지지도가 비슷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며칠 전에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대구에서 지금 뭐 무슨 뭐 김부겸 전 총리 나오면 찍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도 흔들릴 정도니까 지방선거 전체가 뭐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또 저 PK, 부산, 울산, 경남권 좀 뭐 다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보수의 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분열이 뭐냐? 이게 몇 달, 1년 뭐 이 정도 된 분열이 아니고 10년이 넘게 된 분열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두 분 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네. 보수 분열의 핵심은 탄핵이었습니다.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 두 의견이 우리 보수 유권자들 사이, 우리 당원들 사이에, 우리 의원들 사이에 정말 그동안 치열하게 싸움만 하고 분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보수가 분열돼서 판판이 지고 그 반사 이익을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국정의 철학이나 정치의 철학이나 당의 이념적인 노선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고 딱 그겁니다. 핵심 탄핵. 두 번의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10년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7년이 됐네요. 네. 2019년에 가을에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왜냐하면 탄핵의 강을 우리가 건너지 않고는 이 보수가 분열된 거를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 반대하신 분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분열을 그대로 두고 이 당이 하나가 되어서 갈 수가 없고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총선이든 지선이든 대선이든 우리는 뭐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 이전에 우리 당원분들 또 우리 국민의힘을 걱정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진짜 선거를 이기고 싶냐? 선거에 이길 전략이 있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 탄핵에 대해서 진짜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이 잘못을 하더라도 막 폭주를 하더라도 아무런 견제를 못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네. 제가 제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랬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 그분도 최근에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 의원들 그 사람들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살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고소를 드리지만 우리 당원분들께서 보수를 걱정하시는 분들 또 중도에서도 보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대통합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서로 생각이 달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갈라치게 해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 네. 근데 이제 큰 국민의힘 화해를 말씀하셨듯이 하자는 뭐 당명도 바꾸기로 예. 했고 했지만 뭔가 이제 변화를 추구하려 해도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 문제 이게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예. 있고 또 최근에는 고성국 전한길 씨 등과 관련한 논란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보수의 길이냐 이런 또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아니 그 유튜버들이요. 네. 뭐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그분들이 비평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막 뭐 그거 다 좋습니다. 하시라 이거예요. 다만 그분들이 우리 야당의 보수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그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한번 뭐 토론을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보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방금 말씀하신 윤어게인 네. 지금 비상계엄을 하고 지금 19일 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내란 혐의에 네. 대해서 1심 재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마지막 우리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보수가 뭐냐? 제가 오래전부터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네. 개혁 보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오래된 잘못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지 않고는 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이래 됐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탄핵을 2번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한테 제발 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도와주셔야지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지지율을 더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언행, 그런 당에 대한 간섭 이런 거 좀 그만하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간에는 현재까지 1순위 당명이 공화당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데요. 우리가요. 우리 역대 정당의 우리 역사를 보면 공화, 정의, 민주, 네. 자유 이런 말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 과거 우리 잘못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로운 당명이 공화당이다. 그러면 저는 그 당명에 반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공화주의자입니다. 네. 저는 진짜 공화주의 정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넘어서 더 정말 탄탄한 그런 성숙된 나라로 가려면 공화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그래서 생각이 헌법에 들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민주공화국이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공화주의 정신을 참되게 살리는 정당으로 가겠다면 저는 그 정당을 누구보다도 쌍수 들고 환영을 할 겁니다. 근데 말만 옛날에 자유당이다, 공화당이다, 뭐 민주정의당이다 그런데 따와가지고 하는 행동, 하는 실천은 하나도 바뀐 게 없으면 네. 그럼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 김은혜, 안철수 의원의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지정에서 가장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됩니다. 후보 지지율도 그렇고요. 출마 계획이 궁금한데요.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네. 저는 저에게 남은 정치적 소명이 우리 정치 바꾸는 것, 특히 저는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수 정치를 어떻게 바꾸가지고 지금 2번의 탄핵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이 당을, 보수 정당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 보수 정치를 재건하는 저는 그게 네. 제 사명이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는 뭐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거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당이 저는 선거에 이길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선거를 뭐 이제 3달 얼마밖에 안 남은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떤 역할이 있을지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과 네.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거는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논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경찰, 감사원 다 감사하고 수사하고 이러니까 저는 하루빨리 저희 결백 또 제 딸의 결백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간에 이재명 정부의 총리직을 제안받을 뻔했다 연락이 왔지만 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뭐 대선 전에 그런 제안이 왔던 거는 뭐 분명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고요. 네. 그 뭐 여러 번 또 전화가 이재명 당시 후보나 또 김민석 지금 총리 그런 분들 전화 왔던 거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재명 후보와 김민석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거 여러 번 왔었죠. 5월 네. 초에 여러 번 왔었는데 저는 26년째 정치를 하면서 저는 뭐 스스로 보수 정치인이고요. 네. 저는 제가 있는 이 몸담고 있는 이 보수 정치의 쇄신이 한국 정치 변화 개혁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뭘 이렇게 그걸 선을 넘어서 민주당에 가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여 지났습니다. 주가 5,000포인트 달성 등이 현실화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가가 올라간 거는 잘 됐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뭐라 그럴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가가 5천이 넘으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냐 그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실물적인 지표들이나 환율이나 물가나 성장률이나 일자리나 자영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한 게 성장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이라는 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방주도 성장, 또 골고루 성장한다, 또 문화, 안전,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성장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보니까 아니 성장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없다. 국가 전략이 없다. 그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AI 시대에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결국은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거는 경제뿐만이 아니고 안보 국방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임기 동안에 내가 어떻게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다 이 이상한 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경기도 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가지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이 지금 계획 중인 거를 뭐 예컨대 호남 지배 지역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정리를 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에 더 이상-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인 공장을 지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중국과의 초격차를 더 벌릴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전력이다, 토지다, 용수다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기업의 자본이 모자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더 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되게 아쉽고요. 요즘 대통령께서 집값 문제 말씀 많이 하시죠. 옛날 트위터죠. 요즘 X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쓰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거는 여야 보수 진보 떠나서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특히 수도권의 집값 안정은.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집값 안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그냥 트위터에 X에다가 그렇게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내시는지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네. 집값 안정을 진짜 원한다면 그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대통령께서 6만 가구 공급 계획도 정부 한번 이기는 내놨죠. 시장이 없다 이러지만 6만 가구 공급 계획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용산이고 태릉이고 과천이고 다 해왔던 거 재탕이거든요. 네. 그 제가 서울과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 재건축 재개발 이거 더 쉽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그린벨트 이거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네. 중요하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한테 전세를 끼고 사는 거를 갭 투자라 그러고 막 죄악시하잖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까지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진짜 대통령이 그리 바란다면 선거용으로 그렇게 막 급박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설에는 어떤 정치 이야기가 우리 밥상에 오를까요? 갈등이 아닌 지역의 내를 위한 대화로 설 밥상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